여보, 당신을 위해 특별한 야식을 준비했어. 당신의 그 진정한 사랑이랑 같이 먹어.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새벽 2시. 나는 부엌 문턱에 쪼그리고 앉아 시어머니가 하얀 가루를 내가 먹을 해물죽에 털어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재수옴 붙은 년, 왜 아직도 안 뒤지는 거야?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불과 1시간 전 남편의 금고에서 5억 원짜리 상의 사망보험 증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계약자는 나였고 수익자는 시어머니였다.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강남의 모 호텔에서 임신 5개월 차라는 야근 파트너와 1982년산 빈티지 와인을 까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며느리 먹이겠다고 이 새벽에 정성껏 끓이신 그 죽, 저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차라리 어머니 아들과 그 잘난 참사랑이 함께 즐기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의 술이라 요단강 건너기 딱 좋은 조합이죠. 저는 그저 술 마신 남편 속 풀라고 해장 야식을 챙겨보낸 사려 깊은 아내일 뿐이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빨리 좀 뒤지지. 그 악독한 중얼거림이 녹슨 톱날처럼 새벽 1시에 정막을 찍고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거실의 차가운 마루 위에 맨발로 서 있었다. 발가락이 바닥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위경련 때문에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려던 동작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부엌 냉장고 디스플레이에서 새어나오는 유령 같은 푸르스름한 빛에 의지해 나는 시어머니 김순자 씨의 등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구부정한 마녀처럼 우리 결혼식 때 가보라며 물려주었던 그 검은색 뚝배기 앞에 바짝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손끝에 들린 하얀 약봉지에서는 소름 끼치는 저주의 주문과 함께 하얀 가루가 펄펄 끓는 해물죽 위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사각, 사각. 가루가 국물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눈송이가 내려앉듯 가벼웠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 맹렬하게 수축했다. 위장의 통증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로 바뀌었고 그 공포는 척추를 타고 미친 듯이 기어올라 머리카락 뿌리까지 쭈뼛하게 만들었다. 저건 내 아침밥이다. 저건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매일같이 자애로운 얼굴로 내 침대까지 가져와서 다 마시는 걸 지켜보던 그 보양죽이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당장 달려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8년차 약사로 일해온 나의 이성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와중에도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내 입을 틀어막았다. 억 하는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봐 손바닥으로 입술을 짓눌렀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닭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유령처럼 한 발, 한 발 뒷걸음질 쳐서 침실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소리 없는 거친 숨을 헐떡였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붙은 화재 경보기에 붉은 점을 노려보았다. 깜박, 깜박. 그 불빛이 마치 내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진정해. 이은정, 제발 진정해. 내 뇌는 고속 원심분리기처럼 그 하얀 가루의 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다. 그녀가 구할 수 있는 독약은 극히 제한적이다. 쥐약이라면 색깔이나 냄새가 너무 분명했을 것이다. 하얀 가루. 무색무취.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은정아, 죽 먹고 푹 쉬어라. 그리고 저녁엔 현우랑 와인도 한잔하면서 분위기 좀 잡고. 애도 들어서게 말이야. 술. 세팔로스포린. 순간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가 성광처럼 터졌다. 디설피람 유사 반응.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자체는 독이 아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체내 알코올 대사가 억제되어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된다. 가볍게는 안면 홍조, 두통, 구토가 오지만 심하면 호흡곤란, 급성 심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른다. 병원 응급실에서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가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개 중에는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그대로 하얀 천을 덮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 몸이 덜덜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랬구나. 그게 바로 그녀가 말한 관심이었구나. 매일 웃으며 죽 먹는 걸 지켜보고 저녁이면 살갑게 와인잔을 채워주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무릎이 손뭉치처럼 흐물거렸다. 옷장 앞으로 돌진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걸려있는 양복들을 거칠게 헤쳤다. 박현우의 옷들이었다. 내가 한 벌 한 벌 정성스레 다림질해둔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옷들. 지금은 그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비밀 수납 공간으로 손을 뻗어 차가운 금고의 감촉을 찾았다. 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금고 문이 튕겨 열렸다. 골드바 몇 개와 집문서 외에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비추어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KB 손해보험상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이은정. 사망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김순자. 효력 개시일 2023년 10월 12일. 딱 3개월 전이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합가하겠다며 짐을 싸들고 들어와 부엌 살림을 장악하고 내 몸을 보해주겠다며 설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다. 내 목숨값이 고작 5억 원이었구나. 저 사람들 눈에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과 함께 목구멍까지 신물이 넘어왔다.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꼬집으며 고통으로 구토감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아직 부족해. 이걸로는 부족해. 박현우는 알고 있을까? 매일 내 옆에 누워 자고 출근할 때면 내 이마에 입을 맞추는 그 남자는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몸을 돌려 침대 옆 협탁을 보았다. 박현우가 쓰던 구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비상용이라며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폰이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날카로운 빛이 눈을 찔렀다. 잠금 패턴은 없었다. 아니, 귀찮아서 안 바꿨겠지? 여전히 구역질 나는 천사였다. 카카오톡 아이콘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앱을 실행하는 순간 가장 상단에 고정된 대화창 하나가 마지막 남은 내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저장된 이름은 업무용 김대리였다. 마지막 메시지가 온 건 2시간 전이었다. 사진 한 장이었다. 배경은 화려한 통유리창, 그 너머로 서울 N타워의 야경이 보였다. 사진 속 주인공은 실크 잠옷을 입고 거울 셀카를 찍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여자의 손은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자기야, 우리 튼튼이가 오늘 발로 찼어. 언제 올 거야? 나랑 아들이랑 자기만 기다리는데? 자기야. 그 여자는 내 남편을 자기라고 불렀다. 손이 심하게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올렸다. 그 스크롤 한 번에 지옥이 열렸다. 박현우 님이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박현우, 이건 우리 자기 산후조리 비용이야. 좋은 거 사 먹고 몸보신해. 우리 아들 서럽게 하면 안 되니까. 날짜는 지난달 15일이었다.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지난달 15일. 딸 수민이의 수학학원 교재비 2만 원을 내야 했던 날이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 저녁 설거지하면서 눈치를 보며 박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수민이 학원에서 교재비 2만 원 내라는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리모컨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었다. 2만 원. 또 2만 원이야? 이은정, 너는 집안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회사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고작 2만 원 때문에 사람을 들들 볶아? 결국 그 2만 원은 내 점심값을 아껴서 냈다. 그날 점심, 나는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웠다. 그런데 같은 날, 돈 없다고 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날, 그는 뒤돌아서 그 여자에게 8천만 원을 쏘았다. 8천만 원. 우리 전세 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가 병원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일하며 꼬박 2년을 안 먹고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화면의 글씨가 흐릿해지더니 기어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는 내 손등을 입에 물고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세게 깨물었다. 계속해서 위로 올렸다. 김대리, 자기야, 나 샤넬 백 받은 거 있는데 600만 원밖에 안 해. 박현우, 사은의 가족 카드 줬잖아. 그걸로 긁어. 김대리, 이번 주 금요일에 올 수 있어? 엄마가 사위 얼굴 보고 싶대. 박현우, 당연하지. 금요일에 그 누렇게 뜬 여편네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회사 회식이라고 둘러대면 돼. 누렇게 뜬 여편네. 알도 못 낳는 암탉. 두 개의 호칭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자존감을 난도질했다.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집안일과 직장 생활에 찌들어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안색은 칙칙했으며 목이 다 늘어난 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초라한 여자. 반면 사진 속의 그 여자는 피부에서 광이 났고 5성급 호텔에 묵으며 내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원망스러운가? 아니. 이 순간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것은 전례 없이 차갑고 명징한 각성이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전화기를 들이밀고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할 것이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이혼, 재산 분할. 아니, 저들은 내 목숨을 원했다. 내 사망보험금으로 저 여자와 사생활을 먹여 살리려는 것이다. 내들이 목숨 걸고 덤빈다면 나도 끝까지 가주마. 나는 눈물을 닦아냈다. 동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내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메라를 켰다. 보험증권의 모든 페이지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박현우와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하며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송금 내역, 여자의 사진, 심지어 박현우가 나를 비하하며 낄낄거린 텍스트 하나하나까지 나만 아는 클라우드 계정에 백업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보험증권은 금고 깊숙이, 다이얼은 원래 있던 눈금에 정확히 맞췄다. 핸드폰은 침대 협탁 위, 각도까지 1mm의 오차도 없이 원위치시켰다.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회색빛 광선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집구석을 냉소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불 속은 차가웠다. 마치 이미 죽어버린 이 결혼 생활의 시체처럼. 나는 눈을 부릅뜬 채 방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밖에서 첫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기척, 기침소리,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소리, 가스불 켜는 소리, 죽 데우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 오전 6시 정각. 똑, 똑, 똑. 정확한 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순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죽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특유의 주름 가득한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조바심이 번들거렸다. 은정아, 깼니? 애미가 죽 끓였다. 해물 잔뜩 넣었으니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식으면 비려. 진한 해물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내 코에는 죽음의 냄새로만 느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방금 잠에서 깬 무방비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다. 두 손을 내밀어 묵직한 죽그릇을 받아 들었다. 주위에는 쪽파가 파랗게 떠 있었다. 약 냄새를 감추려고 일부러 많이 넣었겠지? 고개를 들어 국화꽃처럼 활짝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도 웃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잠겨 쉰 소리가 났는데 오히려 감동받아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다.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더 짙어지며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 겹쳐졌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며느리한테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니? 어서 먹어. 먹어야 출근할 힘이 나지? 그릇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후 하고 가볍게 입김을 불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침을 꿀꺽 삼키며 기대에 찬 시어머니의 눈빛이 보였다. 그 순간 순종적이고 곰처럼 일만 하던 이은정은 죽었다. 살아남은 건 복숙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나는 완벽한 사냥감 노릇을 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죽 그릇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박현우를 깨우러 등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 준비해둔 밀폐 용기에 죽을 쏟아붓고 핸드백 속에 감췄다. 병원에 도착하면 화장실 변기에 그 죽을 쏟아부었다. 비싼 전복과 치명적인 독약이 뒤섞인 끈적한 액체가 물내리는 소리와 함께 하수구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희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퇴근 후에는 깨끗하게 씻은 빈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으며 일부러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가슴을 문질렀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머리가 핑 돌아요. 김치를 썰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하더니 이내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아이고, 그게 다 보약이 몸에 받느라 그런 거야.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봤지. 그녀는 고춧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은정아, 아주 좋은 징조다. 약발이, 아니, 영양분이 제대로 돌고 있다는 거야. 오늘 저녁엔 애미가 삼계탕 고아줄 테니까 더 힘내보자. 내 죽음을 그토록 갈망하는 저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티끌만한 연민조차 먼지처럼 사라졌다. 한편 나는 병원 약제실 컴퓨터 앞에 앉아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을 입력했다. 박현우. 약사로서 원내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내게는 있었다. 물론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쯤은 상관없었다. 모니터에 뜬 진단 결과는 거대한 블랙 코미디 그 자체였다. 환자명 박현우. 진료과 비뇨기과. 진단명 선천성 정관 무형성증. 진단일 2023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그는 밸런타인데이에 무정자증 확진을 받았다. 선천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확률 0%. 치료 불가. 모니터를 보며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웃겨서 눈물까지 줄줄 흘러나오자 옆자리 동료가 기겁하며 물었다. 은정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냥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을 봐서요. 그 김대리라는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 박현우 씨가 아니었다. 박현우, 이 멍청한 인간은 회사 공금 횡령하고 아내까지 독살해가며 남의 뻐꾸기 새끼를 위해 둥지를 지어주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영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고 그 돈으로 박씨 가문의 귀한 손주를 품은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고. 이건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였다. 하지만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이 연극을 절정까지 끌고 가서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나는 김대리라는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어렵지도 않았다. 박현우는 오만하고 멍청한 남자라 모든 비밀번호를 통일해서 쓴다. 그의 카드 명세서를 추적해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아파트를 특정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다. 수요일 오후 반차를 냈다. 검은색 볼캡을 눌러쓰고 KF94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헐렁한 회색 후드티 차림으로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입구에 섰다.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낙엽을 굴렸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드나드는 외제차들을 지켜보았다. 오후 2시.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걸어 나왔다. 부가부 최신형 모델이었다. 유모차 값만 200만 원이 넘는 물건이다. 그 옆에는 교복 입은 남학생이 최신형 아이폰을 손에 들고 귀에는 에어팟 맥스를 낀 채 껄렁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저 중년 여성을 안다. 박현우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김대리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던 여자. 바로 김대리의 엄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들 뒤를 밟았다. 그들은 인테리어가 화려한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두 테이블 떨어진 구석 자리에 등지고 앉아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컸다. 졸부 특유의 과시욕이 섞인 톤으로 마치 들으라는 듯 떠들어댔다. 아유, 말도 마. 우리 수연이가 이번에 가진 애가 아주 복덩이라니까.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침을 튀기며 자랑했다. 그 남자. 아이고, 그냥 등신이야, 등신. 수연이가 자기 애라고 하니까 입이 귀에 걸려서는 돈을 아주 물쓰듯 퍼다 준다니까? 커피잔을 쥔 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종이컵이 찌그러지며 뜨거운 커피가 흘러넘쳐 손등을 대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본처. 호호호호, 여자가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수연이 말로는 약사라는데 겉만 똑똑하지 속은 맹탕이라더라. 남편이 딴 살림 차린 줄도 모르고 매일 미련하게 돈 벌어다 바친다네. 듣자 하니 그 시어미가 며느리 내쫓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던데. 그래, 그거지. 자리 비워줘야지. 자리 비워준다. 참 쉽게도 말한다. 저들 입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낡은 가구 취급이었다. 옆에 있던 남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엄마, 나 노트북 좀 바꿔줘. 지금 쓰는 맥북 너무 버벅거려. 매형한테 말해서 에일리언웨어 사달라고 해 한 500만 원 하던데. 여자는 전화를 끊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야지. 이번 달에 너희 매형 보너스 나오면 바로 사라고 할게. 어차피 그 사람 돈이 우리 돈이지 뭐. 매형. 내 남편이 저 고딩놈의 현금 인출기 매형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알기로 저 놈이 다니는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2,400만 원이다. 전부 박현우가 횡령한 회사 공금이다. 박현우의 이메일에서 회사 감사팀이 보낸 경고 메일을 본 적이 있다. 어조는 살벌했고 최후 통첩과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박현우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래서 그토록 5억 원의 보험금에 목을 매는 것이다. 횡령한 돈을 메꾸고 저 거머리 같은 가족들을 계속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반드시 나를 죽여야만 한다. 카페를 나서는 그 일가족의 뒷모습을 보았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희희낙낙하며 멀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더니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걸렸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신다 이거지? 그럼 내가 마지막 만찬을 대접해 드려야지. 금요일 저녁.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 사인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거리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박현우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짙은 남색 트렌치코트를 입었는데 작년에 내가 생활비를 쪼개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다. 그는 향수를 뿌리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졌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다. 은정아, 오늘 회사 전체 회식이라 좀 늦을 거야. 부장님이 술 권하면 못 빼는 거 알잖아. 그가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의 연기를 감상했다. 응, 알았어요. 적당히 마셔요. 위도 안 좋은 사람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구두끈을 묶으려 허리를 숙였다. 그가 숙이는 순간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왔다. 그는 못 봤지만 나는 보았다. 고급 일식집 예약 확인증이었다. 청담 아우키 VIP 룸 인.
그리고 그의 동작에 따라 주머니 속에서 사각형의 작은 상자 윤곽이 도드라졌다. 콘돔이었다. 초박형.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형 쓰고 돈 아껴서 집 사자던 인간이 그 여자한테 쓸 건 아낌없이 샀구나. 게다가 최근 반년 동안 우리 부부관계는 없었으니 저게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명백했다. 나 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집안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부엌에서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 소리가 들려왔다. 치. 시어머니 김순자가 오늘 저녁 먹일 죽을 끓이는 소리였다. 은정아,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이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였다. 현우 갔니? 이리 와라. 애미가 특제 전복죽 끓였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거 많이 넣었어. 아주 보약이야, 보약.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문 앞에 섰다. 노란 조명 아래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하얀 가루를 뚝배기에 털어넣고 있었다. 이제는 내 눈을 피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아마 그녀에게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돼지처럼 굳이 경계할 필요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어머니,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 펄펄 끓는 독약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나인 걸 확인하고는 금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애미가 3시간이나 고왔는데 어서 앉아라. 식기 전에. 그릇을 받아 들었다. 이번에는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배달 앱을 켰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 메뉴를 찾았다. 심부름 퀵서비스. 찬장에서 깨끗한 보온 도시락 2개를 꺼냈다. 예전에 박현우가 야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던 통이었다. 뚜껑에는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치사량의 세팔로스포린 가루가 듬뿍 들어간 그 뜨거운 해물죽을 보온 도시락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분홍색 포스트잇에 펜을 꾹꾹 눌러 글씨를 썼다. 여보, 회식하느라 술 마시고 힘들지?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특별히 끓이신 해물죽이야. 꼭 보내주라고 신신당부하셔서 퀵으로 보내. 식으면 비리니까 받자마자 따뜻할 때 꼭 챙겨 먹어. 어머니 정성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사랑하는 와이프가. 도시락 뚜껑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옆에 큼지막한 하트까지 그려 넣었다. 배달 앱 요청 사항에 이렇게 적었다. 기사님, 룸안에 계신 박현우 씨에게 반드시 직접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어머니와 아내분의 정성이니 지금 당장 드셔야 한답니다. 라고요. 주문 완료. 도착지, 강남구 청담동 아웃키, 매화룸. 기사 배정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고 창가로 갔다. 아래층, 불 켜진 수많은 창문을 내려다보았다. 저 창문들 뒤에는 행복한 가정들이 있겠지?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 가정을 내 손으로 박살낼 것이다. 40분 후 핸드폰이 진동했다. 징. 퀵 서비스 기사님이 보낸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서 박현우는 룸문 앞에 서서 익숙한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 있었다. 그 뒤로 열린 문틈 사이 배가 부른 여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여우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사진을 확대했다. 박현우의 얼굴이 붉으죽죽했다. 이미 술을 꽤 마신 게 분명했다. 아주 좋아. 알코올은 준비됐다. 이제 불을 붙일 차례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고 박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여보, 죽 받았어. 어머니가 오후 내내 고우신 거야? 당신 술 마시고 속 버릴까봐 계속 걱정하시더라. 꼭 다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어머니 상처받으셔. 집에서 기다릴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채팅방의 숫자 1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답장을 보냈다. 박현우, 받았어.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네. 엄마도 고생하셨고. 안 그래도 속이 쓰리던 참인데 잘 됐네.
얼른 먹고 들어갈게. 당신도 먼저 잘 사랑해. 사랑해. 라는 글자와 함께 날아온 하트 이모티콘을 보며 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잠갔다. 새벽 2시. 예상했던 그 전화가 마침내 걸려왔다. 적막한 심야의 공기를 가르는 벨소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처럼 고막을 찔렀다. 액정 화면에는 낯선 지역 번호가 찍혀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방금 잠에서 깬 듯 나른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박현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딱딱했다. 여기는 강남경찰서입니다. 박현우 씨가 모 호텔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현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위독한 상태라. 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게 무슨? 오늘 회사 회식이라고 했는데요.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침실을 뛰쳐나가 시어머니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현우 씨가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산발이 된 머리로 뛰쳐나왔다.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왜 그러냐? 현우가 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우 씨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이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며 오열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새벽의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각종 의료기기가 내는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죽음이 연주하는 특유의 배경음악이었다. 소생실 문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먼저 귀를 때렸다. 수연아. 내 딸 수연아. 죽으면 안 된다. 내 뱃속에 애가 있는데 죽으면 어떡해. 카페에서 사치스러운 자랑을 늘어놓던 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퍼질러 앉아 허벅지를 치며 대성통곡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녀는 낯선 여자를 한 번 보고 굳게 닫힌 소생실 문을 한 번 보았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소생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두 분 다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고농도의 세팔로스포린계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여기에 다량의 알코올이 반응하여 심각한 디설피람 유사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급성 심부전과 호흡 억제가 동반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세팔로 수. 그녀의 입술이 덜덜 떨리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버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 제 손으로 집어넣은 독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그 독약을 마신 게 자신의 아들인지. 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의 얼굴과 딸과 금쪽 같은 손주를 잃었다며 울부짖는 중년 여성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 누구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중년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내 딸년이 왜 내 아들이랑 같이 있어? 왜 내 딸년이 내 죽을 처먹었냐고? 머리채를 잡힌 중년 여성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내 아들놈이 내 딸 꼬여낸 거잖아. 내 딸 뱃속에 든 게 너희 박씨 집안 씨앗이야. 내 아들놈이 내 딸 죽인 거라고. 뭐? 씨앗. 내 손주. 시어머니가 고막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내가 다 들었어. 중년 여성이 발악했다. 그 죽 배달시킨 게 당신이라며. 당신이 내 딸 죽였어. 돈 내놔. 내 딸 살려내. 두 여자가 응급실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엉켰다.
간호사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뜯어말리느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이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를 보며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위로 말려 올라갔다. 내 시선은 군중 너머 멀리 보이는 심전도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비 소리와 함께 일자로 뻗은 녹색 선이 보였다. 지금 내 심장 박동과 똑같았다. 평온. 죽음과도 같은 평온함. 손목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아직 멈출 수 없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장례식장에서 저들을 위해 마지막 불꽃놀이를 쏘아 올려야 한다. 고개를 숙여 내 발을 보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슬리퍼 안에 양말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흘러내린 양말을 축혀올리려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발목에 닿는 순간 그 서늘한 감촉이 전신을 타고 흘러 내 모든 위장을 꿰뚫었다. 나는 양말을 올리지 않았다. 허리를 숙인 그 자세 그대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복도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참아왔던 진짜 웃음을 터뜨렸다. 훗 하는 짧고 낮은 냉소였기에 주변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와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양말 좀 벗겨지면 어떤가? 내 인생이 이미 벼랑 끝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이까짓 양말 한 짝이 대수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눈동자에 어려있던 당혹감과 눈물은 썰물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미친 개처럼 서로 물어뜯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내 가슴속 복수의 타이머를 마침내 0으로 맞췄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다. 3일 뒤 서울의 한 장례식장. 공기 중에는 진한 국화 향기가 떠다녔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냄새와 식당에서 풍겨오는 육개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국의 장례식장이 가진 특유의 숨막히는 질감이었다. 나는 빈소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거친 삼배 상복이 피부를 긁어 따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현우의 직장 동료들, 동창들, 그리고 그와 어울려 다니던 술친구들. 그들은 하나같이 사고로 급사한 이 남자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변고래.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심장이 멎어. 쯧쯧, 너무 안 됐네. 파리떼 같은 수군거림이 빈소 천장을 맴돌았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반대편에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새로운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을 쏟아냈다. 아이고 내 새끼. 애미만 두고 어딜 갔냐. 이제 이 애미는 무슨 낙으로 사냐.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다가도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다 저 여우 같은 년 때문이야. 저 잡아먹을 년. 내가 기센년이라 내 아들이 밖으로 나돌다 변을 당한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동정심,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들 눈에 나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견뎌야 하는 가련하고 무능한 미망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사람들은 내가 우는 줄 알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을. 조문 행렬이 뜸해질 무렵이었다. 빈소에는 박씨 집안의 직계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남아있었다. 영정사진 속 박현우는 여전히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방석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너무 오래 꿇어앉아 있었던 탓에 무릎에서 뚝 하고 뼈소리가 났다. 치맛자락을 정리하고 한 발짝을 떼었다. 발목에 1000근짜리 족쇄를 찬 듯 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빈소 정면에 설치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곡소리를 멈추고 경계 어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너 뭐 하는 거냐? 손님들 술상이나 봐드리지 않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침착하게 빈소의 대형 스크린과 폰을 연결했다. 여러분.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온 내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텅 빈 장례식장을 울릴 만큼 또렷했다. 현우 씨를 보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현우 씨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기억입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아마 내가 부부 시절의 추억 영상이라도 틀어서 동정표를 얻으려는 줄 알았으리라.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환하게 밝아졌다. 화면에 뜬 것은 행복한 결혼식 장면도 달콤한 신혼여행 사진도 아니었다. 그것은 흑백에 거친 노이즈가 낀 적외선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 장소는 우리 집 부엌이었다. 구부정한 그림자 하나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왔다. 뒷모습이었지만 여기 있는 친척들은 단번에 그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그 잠옷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옷이었으니까 장례식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하얀 약병을 꺼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고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에 하얀 가루를 털어넣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노이즈 캔슬링으로 선명하게 보정된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알도 못 낳는 재수옴 붙은 년, 빨리 좀 뒤지지 먹어라, 먹고 되져라. 내 귀한 손주 들어오게 자리 좀 비워. 그 악독한 저주는 녹슨 칼날이 되어 조문객들의 고막을 긁어댔다. 세상에, 누군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바닥에서 튀어오르며 꽥소리를 질렀다. 꺼. 당장 안 꺼. 저거 다 가짜야. 조작된 거야. 그녀는 미친 듯이 제어 콘솔 쪽으로 달려들어 케이블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측면에서 걸어나와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순자 씨, 진정하십시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형사들에게 가로막혀 허우적거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은 영안실보다 더 차가웠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목소리는 아나운서처럼 침착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제 아침 식사였던 해물죽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가루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제가 약사로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매주 금요일 저녁 와인을 한 잔씩 마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항생제와 술이 만나면 디설필암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볍게는 쇼크, 심하면 사망에 이르죠. 장례식장이 술렁거렸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은 순식간에 경멸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코미디는 이게 아닙니다. 나는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확대된 보험 증권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피보험자 이은정. 사망 시 수익자 김순자. 가입 금액 5억 원. 이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행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그리고 눈뜨고 보기 힘든 더러운 카카오톡 대화 캡처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제 남편 박현우는 3개월 전 제 앞으로 거액예상의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회사 공금 3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스크린에 그 김대리의 사진이 떴다. 5성급 호텔에서 배를 내밀고 셀카를 찍던 그 여자. 그리고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사립고등학교 학비 납입 내역, 내연녀 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 3억 원은 전부 그의 내연녀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저 여자의 월세, 남동생 학비, 친정엄마 생활비까지. 전부 제 남편이 회사에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의 팔에 매달려 힘이 빠진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반면 저는 월급 380만 원 받는 약사로서 이 집에서 소처럼 일했습니다. 딸아이 학원 교재비 2만 원이 없어서 남편 눈치를 봐야 했고 돈 쓴다고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끝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너무 오래 눌러담았던 분노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칭송하던 효자 박현우입니다. 이게 바로 며느리 잘못 들어와 팔자 사납다고 울고불고 하던 자애로운 어머니 김순자 씨의 실체입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박현우의 큰아버지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시어머니에게 삿대질했다. 재수 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박씨 가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친척들은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시어머니 주변에서 물러났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때렸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제 우리의 눈높이가 같아졌다. 그녀의 얼굴에 페인주름 하나하나, 검버섯, 그리고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끝없는 공포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가 끓인 죽 정말 맛있었어요. 전복도 많이 넣고 해물도 듬뿍 넣어서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런데 어쩌죠? 나는 빙그레 웃었다. 내 눈은 죽은 쥐를 바라보듯 차가웠다. 전 한 입도 안 먹었거든요. 보온 도시락에 예쁘게 담아서 사랑이 담긴 쪽지랑 같이 퀵 서비스로 보냈어요. 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드님한테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잖아요. 아들 몸보신 시켜서 내연녀 만나러 갈 힘나게 해주는 거. 시어머니의 목구멍에서 컥컥 하는 쇳소리가 났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직접 탄 약,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죽이 하나뿐인 아들을 황천길로 보냈네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씩 씹어 뱉었다. 어머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이과 응보. 으아.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찢었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채 숨을 헐떡이다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해 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된 조문객들과 응급조치를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치맛자락에 묻지 않은 먼지를 털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다. 바깥 날씨는 화창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의 천장은 높았고 정중앙에 걸린 거대한 법원 마크는 무형의 압박감을 주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순자는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살이 쏙 빠져 해골 같았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눈빛은 멍했다가도 방청석에 들어서는 나를 볼 때면 원독 서린 빛을 뿜어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2가지였다. 며느리 이은정에 대한 살인미수, 그리고 아들 박현우와 그 내연녀에 대한 과실치사.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다. 검사는 마치 정밀한 외과 의사처럼 내가 제공한 증거들 CCTV 영상, 약병에서 나온 지문, 보험 증권, 그리고 시어머니 폰에서 나온 무당과의 살날리는 법 채팅 기록 글 법정 대형 스크린에 하나하나 띄웠다. 피고인 김순자는 미신에 심취하여 약물과 알코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고사를 위장해 며느리 이은정을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김순자의 국선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판사님, 피고인이 독극물을 넣은 건 사실이지만 그 죽을 아들이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입니다. 며느리를 죽일 고의는 없었고 단지 좀 아프게 해서 아들이 이혼할 명분을 만들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변론이었다. 독을 타놓고 그저 좀 아프게 하려 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판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차갑게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변호인,
독극물 투여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누구든 동기가 무엇이든 생명을 경시한 행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재판이 양형 단계로 넘어갈 거라 생각했을 때였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양봉매무새를 다듬고 서류 한 부를 들어 올렸다. 재판장님, 피해자 유가족 대리인으로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완전히 거짓된 망상 위에 세워져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법정 안에 정막이 흘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순자도 고개를 들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이번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전자진료 기록이었다. 환자명, 박현우. 진단명, 선천성 양측 정관 결손. 정액검사 소견, 무정자증. 확진일자, 2019년 2월 14일. 법정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먼지 내려앉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판사님,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제 남편 박현우는 5년 전 이미 선천성 무정자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은 100% 불가능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순자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았다. 내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아 더욱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다시 말해, 그 김대리라는 여자,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박현우가 횡령한 돈을 펑펑 쓰고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박현우의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독살하려고 살인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결국 남의 자식 뻐꾸기 새끼를 키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는 하나뿐인 친아들을 제 손으로 독살했습니다. 박 씨 집안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씨앗을 위해서 말이죠. 김순자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입이 떡 벌어졌고 목구멍에서는 헐떡거리는 바람소리만 새어나왔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스크린의 차가운 의학 용어들을 노려보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덜덜 떨기 시작했다. 수갑찬 손이 책상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현우가 지 새끼라고 했어. 내 금쪽 같은 손주라고. 우리 대를 이을 핏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미친 듯이 피고인석을 뛰쳐나와 스크린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저 잔인한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너야. 내 년이 조작한 거지. 이 독사 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내 손주 내놔. 내 현우 내놔. 교도관 2명이 즉시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바닥에 짓눌린 채 머리를 쿵쿵 찧어댔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물, 콧물과 뒤섞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이 되었다. 내 손주, 그게 얼마짜린데? 다 저 여우년이? 아니야, 그중 내가 끓였는데. 그녀의 언어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눈동자의 초점이 완전히 풀렸다. 그 장엄한 법정 한복판에서 그녀의 정신세계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하세요. 피고인 퇴정시키세요. 김순자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주, 쭉, 천벌 같은 단어들을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벗겨진 고무신 한 짝이 덩그러니 남았고 맨발이 바닥에 끌려가며 절망의 궤적을 그렸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그녀가 쪽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환희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올 뿐이었다. 석 달 뒤, 제주도의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특유의 짭조름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새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하얀 2층 집. 서울의 매캐한 미세먼지도, 숨막히는 아파트도, 가식적인 친척들도 없는 곳.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김순자는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의 고의성과 결과의 중대함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보여 그녀는 이제 철창 뒤에 정신병동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끝없는 후회와 환각 속에서 박현우의 유일한 법적 배우자이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나는 그가 남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악몽 같은 신혼집은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처분했다. 1초도 그 집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박현우가 횡령한 3억 원, 그의 차와 시계, 명품들을 처분하고 상간녀 김대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를 합쳐 회사에 전액 변제했다. 회사는 나를 고소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퇴사 처리해 주었다. 남은 돈의 절반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다. 더러운 돈은 갖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딸 수민이의 새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남겨두었다. 수민이는 아래층 잔디밭에서 골든 리트리버와 뒹굴고 있었다. 새로 입양한 우리 가족이다. 까르르 넘어가는 딸아이의 웃음소리. 비로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라탄 의자 팔걸이에 올려둔 핸드폰이 진동했다. 들어보니 예전 병원 동료가 보낸 뉴스 링크였다.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다. 독죽 시어머니 사건 그 후 주범 김모 씨 옥중서 정신착란, 벽 보고 내 손주 중얼거려. 기사에는 흐릿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김순자가 간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더러운 걸레 뭉치를 아기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기괴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 동료의 번호를 차단했다. 과거의 그 누구도 내 삶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짜릿하게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옛날에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여자가 찬 거 먹으면 자궁에 안 좋다. 박현우는 툭하면 비아냥거렸다. 돈 아깝게 무슨 커피야. 엿이나 먹으라지. 난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살 거다.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폐부 깊숙이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며 규칙적인 굉음을 냈다. 철썩, 철썩.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